내 아버지 영정 앞에서 감히 돈 얘기부터 꺼내? 이 천벌을 받을 놈! 제 울분에 찬 고함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천벌, 평생 아버지 돈으로만 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이제 그만 주제 파악하고 비키세요. 그 말을 끝으로 놈은 제 뺨을 향해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타는 듯한 뺨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제 눈앞으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워낸 것이 결국 인간이길 포기한 페류나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직이 흐느끼던 소리, 바쁘게 오가던 발걸음 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귓가에 남은 것은 제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상복을 뚫고 제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뺨에 남은 아들의 손자국보다 더 시리고 아픈 것은 제 전부였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었습니다. 63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부정당할 수 있다니. 제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와 철수를 중심으로 둥그런 원을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원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꾼이 되어 이 비참한 모자의 총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수많은 시선 속에서 저는 발가벗겨진 채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상주 노릇을 하던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제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제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인 철수에게로 향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하는 듯한 얄팍한 동정,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교활한 체념. 결국 그녀에게 저는 지켜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앞길에 놓인 치워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들은 이미 한 배를 탄 공범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시동생 내외가 벌떡 일어났지만 차마 철수에게 삿대질을 하지는 못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남편 사후에는 아들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제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 목소리는 철저히 묻혔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힘의 균형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길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이 그에게는 마치 계획에 없던 귀찮은 일이 발생한 것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형수님께, 아니 내 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동생이 소리쳤지만 철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빠지시죠.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어머니,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실 겁니까? 어서 일어나서 조문객들께 사과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망신.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폭력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서, 제가 분란을 만들어서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철수를 품에 안고 밤을 새우던 날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동네 병원 문을 두드리던 새벽,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달리던 그 숨 가쁜 순간들, 제 인생은 온통 철수,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버는 기계였다면 저는 안에서 아들을 키우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이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휘청거리는 저를 부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아들의 기세에 눌려 더는 나서지 못했고, 다른 친척들은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며 이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섬이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구멍으로 겨우 비집고 나온 제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지키겠다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머니는 평생 돈 걱정 한번 안 해보고 편하게 사셨으니 모르시겠지만 이 사회는 전쟁터입니다. 아버지라는 방패막이 사라진 이상 이제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모든 걸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 그 책임이라는 게 내 애비 장례식장에서 내 어미 뺨을 후려치고 망신을 주는 것이더냐? 그게 내가 말하는 가장의 책임이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좋은 말로 할 때 제 뜻에 따르시라는 겁니다. 괜히 제 앞길 막지 마시고요. 아버지 유산 어차피 다 제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가 드리는 생활비나 받으시면서 조용히 늙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 도에, 인간의 도리조차 저버린 놈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망, 그것은 단순한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발밑이 꺼지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듯한 공포. 지난 63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허무함.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소?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런 놈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치자.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모든 걸 책임져야겠지. 그런데 철수야, 그것만은 알아둬라.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는 없다는 걸. 너는 오늘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잃었다. 제 마지막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장례식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은 슬픔이나 애도와는 다른 끈적하고 불길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던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을 뒹구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제가 잃어버렸다고 말한 귀한 것의 의미를 가늠하려는 듯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그마저도 귀찮다는 듯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에게 제 말은 그저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을 잠재우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시 소란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양복 차림. 그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모든 법률 문제를 도맡아 온 김영준 변호사였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을 처음부터 지켜보기라도 한 듯 조금의 놀란 기색도 없이 곧장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앞으로 다가와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그리고 아들의 손자국이 남은 붉은 뺨.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아들 철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잘 오셨습니다. 마침 변호사님이 필요했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셔서 말입니다.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 오늘 변호사님 입회하에 확실히 정리했으면 합니다. 김 변호사는 철수를 무시한 채 제게 다시 한번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먼저 앉으시지요. 저는 그 손짓에 이끌려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앉힌 뒤 비로소 철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철수 씨, 고인 가시는 길에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회장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철수는 장내의 시선이 집중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뻔뻔한 얼굴로 다시 맞섰습니다. 추태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정리는 정리 아닙니까? 김 변호사님이야말로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아버지 유언장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김 변호사는 말없이 철수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철수의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족과 조문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박철수 씨가 나서서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고 박기태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언장 말입니까? 철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수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던 겁니다. 잘 됐군요. 어서 발표해 주시죠. 모두가 듣는 앞에서 아버지의 유지가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철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본 뒤 저를 포함한 모든 조문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고 박기태 회장님께서 생전에 자필로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마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절대적이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의 선언에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드디어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내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니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 박기태는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태성물산의 지분 30%는 거기까지 듣던 철수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사회에 환원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 네. 철수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다니. 저 역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둘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북동 자택과 제주도 별장은 아들 박철수에게 상속한다. 철수는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고작 집 몇 채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아내 이선주에게는 내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상속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지금 사는 집이랑 별장이 전부 아닙니까? 현금이야 뭐 조금 있겠지만. 철수의 비웃음 섞인 질문에 김 변호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유언장의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가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나의 비밀 유산을 포함한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J빌딩, 중구 명동 소재 H상가, 그리고 용산구 재개발 부지를 포함한 총 3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각 은행에 예치된 현금 및 유가증권 전부를 의미한다. 3천억?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경악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고 몇몇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천억.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액수였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인이 평생 남편 그늘 아래서 숨만 쉬고 살던 저 이선주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제 아들 박철수였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을 리가 없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김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 변호사는 가볍게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어머니가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유언장을 조작한 거야. 변호사님도 한패지. 그렇지. 박철수 씨, 정신 차리십시오. 이 유언장은 5년 전부터 회장님께서 저와 함께 준비하신 겁니다. 수차례 수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여기 공증사무소의 직인과 변호사들의 서명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이자 철수는 할 말을 잃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은 이제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물마를 날 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거칠고 못생겨진 손. 이 손에 3천억이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게가 얹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자신이 없으면 제가 얼마나 비참해질지를. 그래서 제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저를 바라보는 아들 박철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낡은 구두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가르며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모든 서름과 한을 응축하여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수많은 시선의 중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이선주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 발걸음이 철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패악을 부리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철수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영준 변호사가 다시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밀치며 저와 아들 사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조금 더 낡고 손때가 묻은 편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유언장 공개 후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선주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는 제가 평생을 봐온 그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러질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편지라고?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당신들이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철수가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꺼져가는 불씨의 마지막 발악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철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편지는 반드시 사모님께서 직접 읽으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모님께서 경황이 없으실 테니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손에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고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선주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구려. 먼저 가는 이기적인 남편을 용서하시오. 평생 당신에게 무뚝뚝하고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준 못난 남편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당신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이 편지로라도 전하고 싶었소. 김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남편의 음성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제 눈앞에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었던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24살의 봄을 기억하오. 가진 것 하나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던 나를 당신은
그저 말없이 웃으며 바라봐 주었지. 그때 나는 결심했소. 이 여자를 평생 굶기지 않겠다. 이 여자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나는 무능한 남편이었소. 오히려 당신의 손이 먼저 거칠어졌지. 편지의 내용과 함께 제 기억 속에도 잊고 있던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신혼생활. 공사판을 전전하던 남편의 월급으로는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던 시절. 저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고 반대했소. 하지만 당신만은 달랐지.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소. 당신이 시집올 때 받아온 금가락지를 팔아 내 손에 쥐어주며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소. 그 돈이 내 사업의 첫 종잣돈이었고 당신의 믿음이 내 성공의 첫걸음이었소.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몇 번이나 위기를 맞았을 때 저는 친정에 손을 벌릴 수 없어 몰래 제 폐물을 팔아 그의 사업 자금을 댔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시작은 모두 당신이었소. 당신이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재개발 지역 정보를 분석하고 낡은 지도에 붉은 선을 그어가며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요. 당신의 그 지혜와 안목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요.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소. 당신을 내 그늘 아래 숨겨두고 싶었던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당신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많아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요. 저는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취미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부동산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유망한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힘든 시집살이와 고된 육아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탈출구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작은 취미를 눈여겨보았고 저의 분석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그 공을 돌리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인 양 행동했던 남편이 때로는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가 태어나고 나는 당신에게 더 큰 짐을 지웠소. 나는 밖으로만 돌았고 당신은 홀로 아들을 키워냈지. 철수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에게 모든 육아를 떠맡긴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소. 철수는 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결핍을 돈으로 채우려 했겠지.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당신에게로 향했을 테지.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미안하오, 여보. 정말 미안하오. 편지를 읽던 김 변호사의 목소리마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그 누구의 웅성거림도 없이 낮은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야 비로소 당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기오. 당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증명해 보이시오. 이 재산이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억압했던 세상에 맞서 싸울 당신의 갑옷이자 무기가 되어주길 바라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이름,
이선주의 인생을 사시오. 하늘에서나마 당신의 찬란한 비상을 응원하겠소. 사랑했소, 여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나의 아내 선주. 편지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너져 내린 아들, 철수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숙제를 이제 막 받아든 참이었습니다. 저의 진짜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너져 내린 아들, 철수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제게 슬픔을 위로하는 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겨진 마지막 유산이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는 지침서였습니다. 철수의 저 오만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까맣게 잊고 지냈던 30년 전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놈은 모르겠지요. 지금 자기가 그토록 탐내는 부의 초석을 바로 이 보잘것없는 늙은 어미가 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절 저는 23세 어린 신부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던 남편과 결혼해 얻은 것이라곤 비가 새는 단칸방과 갓난아기였던 철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능했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밤을 택했습니다. 까만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어둠을 채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과 갓난아기였던 철수가 곤히 잠든 새벽, 저는 낡은 밥상 위에 빛바랜 신문 쪼가리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달고 다른 연필심을 침으로 적셔가며 저는 신문에 깨알같이 적힌 토지 공고와 도시개발 계획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기를 사야 한다. 이곳은 몇 년 안에 반드시 오른다. 제 머릿속은 온통 땅과 건물, 그리고 돈의 흐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구멍난 양말을 깁고 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비밀스러운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이 없었습니다. 그 눈을 띄워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여기 신문 좀 봐요. 정부에서 이쪽 허허 벌판에 신도시를 만든다잖아. 지금 땅값이 똥값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땅 살 돈이 어디 있어. 당신 헛된 꿈 꾸지 말고 잠이나 자.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말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서 속삭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정보들과 그 정보들이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해서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세뇌를 시키듯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에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땅 가서 계약해. 대신 만약 잘못되면 나 원망하기 없기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제 말을 믿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맨발로 뛰쳐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샀던 허허벌판은 정말로 신도시로 변했고 땅값은 수십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 몰래 쌈짓돈을 모아 작은 땅들을 사들였고 그 땅들은 어김없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제 안목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결코 투자를 제게 완전히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렸습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를 앞두고는 늘 제게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 한마디는 제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고 남편은 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득한 옛 기억의 편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의 치열함과 절박함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상주 자리에 앉아 있자니 어느새 정신을 차린 철수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충격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모든 재산을 남겼다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없단다. 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제 그 뜻이 세상에 밝혀졌을 뿐이야.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버지가 왜요? 평생 저를 후계자로 키우셨던 분이 왜 갑자기 어머니한테 모든 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꼬드긴 게 틀림없어요. 꼬드겨? 내가? 하하.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비를 꼬드겼다. 평생을 꼬드겼지. 이 땅을 사라고 꼬드기고 저 건물을 올리라고 꼬드겼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역시 어머니 짓이었군요.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언제부터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는지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를 홀려서 결국 이 모든 걸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철수는 저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의심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남편을 등쳐먹고 아들의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희대의 악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상복 안주머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30년간 남편 몰래 기록해 온 저만의 비밀 투자 일지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가 한번 직접 보거라. 내 아비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누구였는지, 이 애미가 평생 뭐라고 살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란 말이다. 저는 노트를 철수에게 던졌습니다. 철수는 마지못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낡은 신문기사 스크랩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그린 약도, 부동산 시세 변동 그래프, 각종 개발 계획 정보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노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전부 어머니가 하셨다고요? 아버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내 아비는 배짱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은 없었다. 그 눈을 띄워준 게 바로 나다. 내가 무시하고 깔보던, 평생 살림만 하던 내 어미란 말이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저를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의 퍼즐 조각들이 새롭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어머니와 단둘이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던 이유, 그 모든 의문들이 이제야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철수야, 더 이상 헛된 욕심 부리지 마라.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이제 내 것이다. 내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 거라. 제 단호한 선언에 철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표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제 인생. 이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 저만의 빛을 찾아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노트가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청춘이었고 숨겨진 지혜였으며 이제는 제 손에 들린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흘린 눈물과 땀, 밤을 새워가며 느꼈던 환희와 절망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마주한 듯 저와 노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고 그 안에는 충격, 불신,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외감마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세계가 아버지가 홀로 이룩했다고 믿었던 신화가 한낱 늙은 어미의 낡은 노트 한 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근원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철수였습니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노트를 빼앗아 찢어버리기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영준 변호사가 그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손을 뻗어 노트를 낚아채 제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저는 제 인생의 역사가 담긴 그 노트를 소중하게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거 이리 내놔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어머니가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걸 들고 나타나는 저희가 뭡니까? 증거. 이 노트 자체가 증거다. 그리고 내 아비가 남긴 유언장이 두 번째 증거지. 더 큰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옷, 내가 몰고 다니는 그 외제차, 그 모든 것이 바로 증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내 아비처럼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었을 게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들의 고함에 뒷걸음질 치는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내 아비가 일군 회사?
내 아비는 그저 배짱 좋은 망치 장수였을 뿐이다. 어디에 못을 박아야 할지, 어느 기둥을 세워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지 알려준 것은 바로 나, 이 애미였다는 말이다. 너는 모를 게다. 밤마다 내 아비가 내 무릎을 베고 누워 내일은 어느 땅을 보러 가야 할지, 어느 건설사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린애처럼 묻고 또 물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현명한 아내, 내조 잘하는 아내로 남고 싶어서 그 모든 공을 내 아비에게 돌렸을 뿐이다. 제 말에 철수의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팔을 붙잡으며 마치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철수 씨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밤낮 없이 일하고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에 위장병까지 달고 살았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편히 있어? 내가? 그래, 너는 모르겠지. 내가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백화점을 돌아다닐 때 나는 낡은 버스를 타고 서울의 끝에서 끝을 돌아다녔다. 내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할 때 나는 먼지 쌓인 공사 현장 구석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다. 내가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잠이 들 때 나는 돋보기를 끼고 밤을 새워 신문과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편한 삶이더냐? 제 외침에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경멸하듯 쳐다본 뒤 다시 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뭘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아비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그저 도련님 행세나 했겠지. 어려운 결정은 전부 내 아비에게 미루고 생색은 저 혼자 다 내고. 안 그러냐? 아니,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제가 성사시킨 계약이 몇 개고 제가 유치한 투자가 얼마인데. 그래, 그럼 한번 말해보거라. 5년 전 강동 신도시 개발권은 어떻게 됐지? 내가 주도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다. 수십억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땠더냐? 제 질문에 철수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동 신도시 프로젝트는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사업성 분석 실패로 막대한 손해만 입고 접었던 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에게 크게 질책을 받고 한동안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만 했던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거긴 안 된다고.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고 배우 수요도 없어서 유령 도시가 될 거라고. 하지만 너는 내 말을 무시했지. 평생 집구석에만 있던 늙은 여자가 뭘 아냐고 비웃기까지 했잖니. 내 귀에 내 말은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겠지. 저는 낡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5년 전 날짜와 함께 강동 신도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제 자필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들의 동향과 예상 분양가까지 정확하게 예측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내가 날려먹은 수십억, 내 아비가 어떻게 메웠는지 아니? 내가 미리 점 찍어두었던 평택의 작은 땅을 팔아서 겨우 막았다. 내 아비는 그 사실을 너에게 끝까지 숨겼지. 내 기가 죽을까봐.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내 아비 장례식장에서 내 뺨을 후려쳐? 내가 싼 똥, 이 애미가 뒤에서 다 치우고 있었다는 말이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힘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도움 아래에서나 가능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다른 친척들 역시 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저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척들을 한번 쓱 훑어본 뒤 다시 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니 철수야, 더 이상 헛된 욕심 부리지 마라.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이제 내 것이다. 내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 거라. 아니, 정정하지. 내 몫은 있다. 내가 날려먹은 그 수십억. 그게 내 몫의 유산이다. 이미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달라는 소리 하지 말거라. 제 마지막 말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철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이미 장례식장 너머 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처음으로 제게 웃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제 손에 든 낡은 노트를 조심스레 접어 상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 호흡은 차분했고 심장은 단단히 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만 조문객들의 시선은 명백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조심스러운 존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상처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제 의지로 가늘고 길게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이 빈손은 감정의 전쟁터가 아니라 남편을 마지막으로 정중히 배웅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철수는 고개만 들었고 눈빛은 아직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오늘은 내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날이다. 내가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지금 여기서의 언행만큼은 조심하거라.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예의라도 지켜. 제 말이 떨어지자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일말의 수치심이 뒤섞인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간간히 들려오는 조문객들의 낮은 헛기침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갈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가 흐트러진 국화꽃 한 송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조용한 사이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 끝에서 불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건 아닌가요? 아버님 떠나보내는 날인데. 그래, 떠나보내는 날이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은 끝낼 거다. 그 다음엔 발인 후에 어디서든 너희가 원한 만큼 말하고 싸우자. 하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내 시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예의와 체면을 지켜야 한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가라앉아 있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예의요? 유산을 전부 가져가시면서 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웃기지 마라.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다. 내 아버지의 뜻이야. 그 뜻을 더럽히는 건 지금 내 태도다. 그때 상조의 팀장이 제게 와서
낮은 목소리로 문의했습니다. 발인 일정과 조문객 대기 동선 조정에 관한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8시로 확정하겠습니다. 조문객 안내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내내 떨리던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펴고 접었습니다. 불안의 파동이 오면 저는 숫자를 세듯 짧은 호흡을 이어붙였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평형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평생 사업을 함께했던 일대 주주이자 환갑을 훨씬 넘긴 원로였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묵념을 했고 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누구의 손길이 있었는지 오래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오늘은 끝까지 마음 다해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발인 끝나면 사모님 뜻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원로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제 손바닥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가 뒤로 물러서자 빈소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고요는 길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친구로 보이는 젊은 남자 셋이 급히 들어와 철수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철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여러 개의 단어가 끊겨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처분, 유류분, 집행정지, 언론 익숙한 법률 용어들이 엉켜 저를 향한 위협의 그림자가 되려 했습니다. 철수가 문득 저를 바라보고 허리를 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안에 가처분 신청 넣겠습니다. 재산 처분 못하게 묶을 겁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바로 진행합니다. 내용 증명도 준비했고 기자들에게도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김영준 변호사가 즉시 말했습니다. 장례 중에는 언론 대응을 자제하십시오. 법률 조치는 자유지만 빈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손해가 큽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철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명예요? 지금 제 명예는 누가 지켜줍니까?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당신도 변호사면 알 거 아닙니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움직입니다. 저는 조용히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래, 기록과 절차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멈추자고 말하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기자를 부르면 내일 아침에 신문은 내 애비의 영정 앞에서 아들이 소송을 운운했다는 제목으로 덮일 거다. 너는 법으로 싸웠다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예의가 없었다고 말할 거다. 그 차이를 알겠느냐? 철수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럼 발인 끝나자마자 하겠습니다. 그건 내 자유다. 발인 끝나면 어디서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라. 하지만 그 전에 한 말 한 행동은 모두 내 몫으로 돌아온다.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 증명해라. 제 말이 또렷하게 빈소에 울렸습니다. 어느새 조문객들 사이에 소곤거림이 잦아들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금 향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일어나 향로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눈빛이 살짝 미소를 띤 듯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밤은 길었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한 차례 잦아들 때마다
빈소의 공기는 잠시씩 느슨해졌다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제 옆에서 시동생이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 모금 삼키고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파도가 수차례 출렁이고 먼 곳에서 천둥처럼 지나가고 다시 고요해지는 과정을 저는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수님, 잠시라도 쉬시죠. 여기 뒤편에 작은 방에 자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도 쉬세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제 말투가 단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오늘은 이 빈소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심은 영정이었고 그 옆은 오늘 제 자리였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며느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사과받을 때가 아니다. 내 마음 알겠다. 내일 끝나고 서로 필요한 말은 차분히 하자. 네, 알겠어요. 그녀가 작게 숨을 들이키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고리를 하나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모든 고리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리는 지금 느슨해져도 괜찮았습니다. 억지로 묶은 매듭은 언젠가 더 크게 아프게 풀리기 마련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어스름 속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똑똑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을 보내는 날입니다. 당신이 남긴 이름과 약속, 제가 잊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빛과 그림자,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남겨준 날개로 저는 오늘부터 나답게 날겠습니다. 그때 철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그러나 정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인 끝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래. 얘기하자. 소리 지르지 않고요. 그래. 소리 지르지 않고. 저는 그 짧은 대화에 담긴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다고, 무엇이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파국을 향하던 오늘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 옆으로 비켜섰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흰 벽과 검은 양복 사이로 흐릿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상조의 직원이 발인 순서를 조용히 안내했고 친인척과 조문객들이 자리를 바르게 틀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한 번의 절에 제 지난 삶과 내일 이후의 삶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제가 상주석에서 발을 떼려 할 때 김영준 변호사가 짧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한 줄 더 있었습니다. 지금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남기셨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다만 버릇을 고쳐라라고. 제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며 철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버릇은 고치자꾸나.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오늘의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말이자 내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발인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여기저기서 일렁였고 누군가는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울음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저는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저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아침의 공기와 섞이며 조금씩 가벼워질 때 저는 제 마음의 무게도 아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발인이 끝나면 저는 회사를 지킬 것이고 유산을 지킬 것이며 남편의 뜻을 지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천천히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다음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남편의 흔적이 흩어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은 거짓말처럼 텅 비었고 그 낯선 고요함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향냄새마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우리 가족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들 철수는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집안의 공기마저 바꿔놓은 듯 모든 것이 생경하고 서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놈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물 넘어가는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남편과 크게 다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던 그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은 그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막 시작한 건설 사업이 자금난에 부딪혔고 저는 남편 몰래 동생에게 돈을 빌렸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지친 어깨가 안쓰러워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회사가 어렵다고 내 동생한테까지 가서 손을 벌려. 내가 거지가 된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그럼 어떡해. 당장 인부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는데 당신 자존심보다 회사가 먼저 아니야? 우리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 자존심?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지. 당신은 날 믿지 못하고 뒤에서 딴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였어?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신 어깨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 당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아내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나도 이 집안 사람이야. 우리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사업에 멋대로 개입했다고 분노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고지식함에 지쳐갔습니다. 서로의 진심은 칼날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남편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은 날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아. 내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당신, 더는 못 참겠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 제 손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린 철수가
우리의 고함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말대로 할게. 철수 생각해서라도 제발 우리 철수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깊은 실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당신까지 고생시키는구나.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이 힘든 세상 버틸 자신이 없다. 그날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저는 그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노트에 적어두었던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업자이자 전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은 줄었고 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득한 옛 기억에서 돌아오니 어느새 철수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오만하고 분노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잔뜩 지치고 상처 입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마쳤습니다. 그래. 제 담담한 대답에 철수는 오히려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길길이 날뛰며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권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어머니께서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할 겁니다. 그래,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 왜 반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화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머니 재산을 빼앗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화낸다고 내가 그 마음 접을 놈이야? 너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해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 법으로든 여론으로든. 이 애미를 상대로 한번 이겨봐. 대신 조건이 있다. 그 모든 소송과 분쟁이 끝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깨끗하게 승복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내 아비 이름에 먹칠하지 마. 돌아가신 분 욕되게 하는 짓은 하지 말란 말이다. 그럴 자신 있어?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에게 던졌던 바로 그 투자 일지였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읽어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집안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왔는지, 내 아비와 내가 어떤 세월을 함께 견뎌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 안 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만나자. 제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제 공은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선택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제 낡은 노트가 3천억의 유산보다 더 큰 진실을 그에게 알려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강한 척, 단호한 척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소? 당신 아들을, 우리 철수를 내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요? 수십 년 전 이혼 서류 앞에서 울부짖던 그날처럼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철수가 노트를 펼치는 소리, 그리고 옅은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철수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놈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건넸던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혼자 대단한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늘 아래 편히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를 읽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놈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제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적힌 모든 글자들이 어머니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든 새벽, 어머니는 이 집안의 미래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투정 부리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낡은 버스를 타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사람을 보고 시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아니라 두 분이 함께 걸어온 그 세월을 이 아들이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철수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아프게 후벼 팠지만 한편으로는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니 그걸로 됐다. 어머니, 일어나거라. 사죄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밥과 국을 날랐고 철수는 제게 먼저 수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서먹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제게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변호사 통해서 준비했던 소장 초안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오늘부로 전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빼곡하게 법률 용어가 적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지 않고 봉투째로 받아 부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버린 것은 종이 몇 장이 아니라 내 아비와 애미의 얼굴에 먹칠을 할 뻔했던 오욕의 시간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법적 다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며칠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업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회사의 큰 방향과 가치를 지키는 역할만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뜻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름은 시간을 지키는 집이라고 정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이 낡아가는 시간, 상권이 변해가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철수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대신 내 발로 직접 일어서야 한다. 며칠 뒤 철수는 아버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힘들다는 현장 관리팀에 자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이른 새벽부터 공사 현장을 누볐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먼저 술잔을 채우고 막내 사원으로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온 철수가 제게 작은 월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 첫 월급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네에 한 벌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아들의 땀과 진심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사준 내일을 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룻밤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길고 긴 재건의 시간이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재단에 나와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작은 보람들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철수와 함께 남편의 산소에 갔습니다. 철수는 정성껏 벌초를 하고 저는 따뜻한 정종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요? 당신이 남긴 숙제 나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철수 이제 제법 듬직해졌지라. 당신이 하늘에서 봐도 이제는 마음 놓으셔도 될 거요. 철수는 제 옆에 서서 말없이 아버지의 묘비를 닦았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이제는 제법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끝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서부터. 그렇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보다 가족을 위해, 때로는 세상의 시선에 맞춰 나 자신을 지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역할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희생 끝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주인공처럼 당신의 삶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바로 당신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